안녕하세요. 김정범 세무사입니다. 오늘 5강에서는 세무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1강에서는 이제 세무사 시험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1차 시험에는 어떤 과목이 나온다. 2차 시험 과목에서도 어떤 과목이 나온다. 그리고 꽈락률과 응시하수 등의 데이터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세무사 시험 과목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공부해야 돼? 라는 의문심이 생기실까 봐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이 과목은 이런 걸 주제로 나옵니다 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재정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재정학이랑 공공 부분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한 경제학 학문인데요. 자, 이 재정학은 이제 구성을 땄을 때 수업 목적으로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마지막으로 국제경제학 이렇게 큰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상태에서 좀 더 응용 분석된 학문이 재정학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재정학 접할 때 대부분 고민하신 내용 중이 뭐냐면 그러면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가에서는 이 재정학 공부를 위한 입문 강의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 입문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려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꼭 들어야 되는가? 즉 이런 미시 경제학 강의를 듣지 않고 바로 재정학을 들을지라도 점수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라는 고민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설명드린 저조차도 예전에 세무사 공부를 준비할 때 저는 미시경제학 강의를 별도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꽤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왜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는데 당연히 이제 미시경제 개념을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수학적인 기초가 하나 없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편미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수학 얘기가 나오니까 세무사 공부하려면은 수학 엄청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예전에 수학을 포기했었는데 라는 고민도 덩달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저조차도 수학을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진 않았고요. 단지 기본적인 사칙 연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편미분 개념 정도만 아시면은 이 재정학 공부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했던 거를 좀 정리해 보면은 미시경제는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1차는 합격했다라는 소리인데 편미분만 공부하면 된다고 라고 했을 때 저는 본인이 몇 점을 얻고 싶으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1차 시험 준비할 때 저는 재정학을 모의고사를 쳤을 때 매번 한 60점 후반대에서 70점 초반이 나오더라고요. 자꾸 일정에 그렇게 점수가 나오길래 그냥 저의 전략은 그래 그렇다면 나는 재정학에서 최소 한 65점 최대 한 75점 정도 맞겠어. 그럼 나머지 모자란 점수는 세법에서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전략을 세우면 그만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이제 처음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편미분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을 공부한다면은 이제 각각의 내용에서 그래프를 본다거나 계산 문제 설명이 나왔을 때 대부분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옛날 공부의 경험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 1차 시험에서 키포인트는 재정학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대법은 당연히 점수를 많이 받는 과목이고 회계세법은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의 등락이 좌지우지 될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점수를 확보하기 좋은 재정학에서 고득점을 해야만 안전한 1차 합격이 된다라는 게 대부분 정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80점 또는 90점을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수험생분들은 아무래도 이 미시경제학을 별도로 들으시길 권하겠고요. 굳이 이걸 깊게 회계사 1차 과목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별도의 입문 강의가 학원가에서 존재하니까 그러한 강의를 참조하셔서 준비하면 충분히 재정학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재정학은 이제 이렇게 큰 7가지 목차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해당 목차는 이제 재정학 연습,
정병렬 저자님의 내용을 참고로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학의 개요입니다. 1장 재정학의 기초. 제가 앞서 재정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개념이 이 1장에서 나오면서도 나오고, 제2장에서는 이제 경제학 효율성과 시장 실패의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이제 파레토 최적 또는 파레토 효율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파레토 효율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후생 경제학, 제1정리 또는 제2정리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실패의 개념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원인, 그리고 또 역선택과 정보 비대칭성 이런 다양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 개념을 암기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이제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 이론이 나오는데요. 3장 외부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외부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봤을 때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이러한 외부성을 경제학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즉 공적인 관점 또는 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적인 분야에서는 코즈 정리, 공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조세를 부과한다 등의 내용이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피구세 같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공공재 이론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공공재, 우리가 대표적으로 치안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공재를 어떻게 체적으로 배분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학설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고, 5장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민간부에 맡기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라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투표 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3편 공공지출 이론을 들어가게 됐을 때는 6장 공공경비와 예상제도가 나오는데요. 결국 이 공공경비가 팽창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제 예산제도는 이제 다양한 예산제도가 존재하고 그 각각의 예산제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등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장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이제 정부 또는 공기업이 공공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와 관련된 이제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이제 계산도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대표적으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챕터다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4편 조세론의 기초 및 정가와 기착인데요. 8장 조세의 기초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세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조세를 이제 다양하게 분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도 있고, 과세 표준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 이런 식의 각각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 구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암기하시고 그 개념을 또 이해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을 가게 됐을 때 조세의 정가와 기착이 나오는데요. 조세의 정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느 시장에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세금을 부과받은 이제 민간 경제 주체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 세금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 기착의 경우에도 결국 이 정가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냐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이론이 나오고 이러한 조세 정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등의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편 이제 조세의 초과 부담 및 최적 과세론입니다. 이제 10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조세와 효율성, 대표적으로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조세 부과로 인해서 이제 민간 입장에서는 이 세금 때문에 의사 결정이 달라지는데, 이 달라진 의사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특정하는지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챕터도 이론도 중요하지만 계산 문제가 또 나오는 대표적인 챕터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적과세론은 이름 그대로 그럼 이렇게 조세 부과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세금을 부과해야 될까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이제 챕터입니다. 이제 6편에서는 개별 조세 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공부하는 챕터인데요. 이제 제12장 개별 조세 이론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산세 이렇게 큰 4가지 카테고리 나온 다음에 각각의 특성을 이제 공부한 챕터라 보시면 되겠고요. 13장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였을 때 가계 또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뭐 변화 그리고 결과 등을 공부하면서 뭐 학설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등의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7편 재정의 기타 주제는 말 그대로 이제 기타 주제가 나오는 챕터들인데요. 이제 14장에서는 소득 분배 및 사회 보장이라고 해서 이제 소득 불평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등의 내용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5장 공공요금의 이론에 대해서는 뭐 대표적으로 전기, 가스 등이 우리 공공요금에 해당할 텐데 이러한 이제 공공재를 정부 또는 공기업이 이제 제공할 때 가장 바람직한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 등을 공부하는 챕터입니다. 16장 공채론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국채를 발행했을 때와 관련된 특징들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17장 지방재정에서는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과 특징 등을 배우면서 이제 지방 정부가 어떻게 세수를 걷어서 운영하는지 그리고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을 때 또 이와 관련된 특징 등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각 챕터별로 되게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 설명드렸고요. 아무래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각각 깊은 내용이 나오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과정에서는 그냥 챕터별로 이렇게 배우면서 내가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게 되면은 저렇게 이론과 계산 문제가 좀 나오겠구나 라는 내용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챕터를 좀 더 구분한 다음에 최근 3기 연도별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일단 우리 재정학의 과거 출제 경향을 말씀드린다면 대부분 암기를 해서 푸는 문제였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당연히 암기도 해야겠지만 이제 기본 이론을 전체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도 늘 그 방향이 고정적인 게 아니라 좀 추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의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재정학을 공부하실 때 고민하게 되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결국 내가 이 계산 문제를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1차에서 재정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0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당 이제 2.5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6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걸 다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일부 챕터에서 내가 좀 강하게 좀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그런 것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를 나름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다 가져가지는 않았고 이 7가지 챕터 중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피드백이 좀 빨리 나오는 챕터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다만 재정학을 고득점해야 된다라는 전략 측면에서는 제 방식은 좀 맞지 않으니까 그 점은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문제 현황을 보시면은 결론은 골고루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편부터 3편을 묶어서 공공지출 관련된 챕터라고 하는데요. 23년을 보더라도 사실상 거의 15문제, 22년을 봤을 때는 한 16문제 정도 나왔고 조세론, 이제 4, 5, 6편을 묶어서 조세론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봤을 때도 이제 2023년 기준으로는 이제 한 14문제 나왔고 이제 22년에는 15문제 그리고 나머지 기타에서 나왔다는 걸 보시면 결과적으로 골고루 나오는구나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제외하고는 이론과 그에 대한 이해 파트는 대부분 챕터를 다 가져가신 게 맞다라는 것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정학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유형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이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 문제도 나오고요, 박스형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온다 라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2가지 문제 유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암기를 바탕으로 이해가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설명드려 볼 건데 만약에 10번처럼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즉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머릿속에 떠올라겠죠. 이 주제는 조세론과 관련된 챕터구나 라고 떠올리시고 그런 다음에
근로소득세 부과, 결국 세금 부과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내용이 바로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물론 이제 1차 공부가 어느 정도 준비된 수험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제와 열등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기본 개념이 탑재된 상태에서 이제 이 각각의 문구를 봐야만 이해될 수 있다라고 소개드려 보고요. 뭐 여기 옆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암기만 돼 있으면, 즉 학자들별로 어떻게 학문을 소개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암기에 치우쳐진 문제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박스형 문제도 나온다라는 내용도 소개해드리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앞선 이제 이론을 묻는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내가 확실히 알아야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고요. 대표적으로 8번이 나왔다 쳤을 때 여기도 보는 순간 조세 지출의 사례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주제이지? 조세로 관련된 주제인가? 라는 게 바로 머리에 떠올라야 되고요. 뭐 그냥 이 문제만 말씀드려본다면 조세 지출이라 했으니까 정부가 민간 경제에 보조를 해주는데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인가? 간접적으로 보조해 주신 건가? 이런 내용도 파악을 하고 결국 간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거니까 그 간접 보조의 대표적인 예가 세금 혜택이다 라는 내용까지 연결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라고 본다면 이제 니은의 법인세 특별 감가상각, 리을의 투자세액공제, 뭐 비읍의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이 세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제도가 딱 연결이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정답은 이제 니을, 리을, 비읍이구나 여기까지 연결이 되실 겁니다. 뭐 23번 후생 경제학의 기본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동일하게 앞선 이제 2장에서 파레토 효율이 나오면서 이제 그 파레토 효율과 관련해서 후생 경제학 기본 정리가 나올 텐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1 정리에 대한 내용과 제2 정리에 대한 내용이 잘 숙지되어 있다면 바로 이렇게 고를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 문제 유형인데요. 계산 문제는 앞서 제가 6문제 정도 나온다 말씀드렸고 당연히 연도별로 차이는 존재합니다. 뭐 어느 연도에는 5문제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연도에 더 많이 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6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만약 20번 같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가정하면은 사실 기분이 좀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쉬운 문제에 속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결국 묻는 게 밑에서 K군의 A 한계세율과 B 실효세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 한계세율은 무엇이지? 또는 실효세율은 무엇이지? 딱 개념이 머리에 떠오르면 바로 풀 수가 있는데요. 뭐 한계세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조정된 세율이다 라고 보신다면 이 문제에서는 총 소득이 지금 5,500이다 말하고 있고 그 5,500에 해당하는 이제 누진세율 구간이 딱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그 문제를 보고 한계세율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점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효세율은 나의 소득 대비 이제 발생된 세금을 이제 나눠서 나눈 퍼센트 값인데요. 그 말은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뭐 0%, 9%, 18%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각각 대입해서 세금을 산출한 다음에 그 산출된 세금값을 나누는 순간 바로 실효세율이 나오면서 전 손쉽게 풀 수 있는 좀 쉬운 문제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고요. 이제 31번이 대표적으로 재정학에서 계산 문제가 뭐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도 당연히 중요한 게 이게 어느 챕터의 주제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주제에서 이제 개별 수요 함수 구할 때 어떻게 구분했더라? 라는 내용만 캐치하시면은 바로 풀 수 있겠다라는 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재정학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면 재정학은 이제 미시 또는 거시의 응용 학문에 속한다는 점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 재정학은 경제학과를 주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한 3학년 또는 4학년 정도 됐을 때 개설되는 과목이다. 그만큼 난이도가 좀 있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접하실 때 어려우실 거예요.
미시 경제를 접하고 들으시든 혹은 안 접하고 들으시든, 하지만 반복 숙달하면 충분히 이제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좀 고득점을 원하시면 가급적 미시 경제 개념이 좀 필요한데 미시 경제를 다 듣기보다는 이제 수험가에서 재정학을 위한 입문 강의가 존재하니 그 입문 강의를 참조하셔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노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세법은 1차 시험이 됐든 2차 시험이 됐든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긴 한데요. 그래도 2차 시험 가게 됐을 때로 본다면 이제 회계학 2부 계산 문제도 나오고 세법학 1부 및 2부 서술형 문제도 나온 만큼 그 비중이 정말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잘 준비하셔야 이제 2차도 당연히 수월하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회계 또는 세법 얘기가 나왔을 때 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 회계학과 또는 세무학과가 전공이 아니었는데 세무사 시험 공부 준비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내용도 단골로 나온 내용 중 하나인데요.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물론 전공이면은 이제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고민을 한번 해봤다 보니 그 미리 했던 고민이 충분히 도움이 당연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비전공자라고 해서 따라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냐, 그 뜻은 아니거든요. 결국 고민을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횟수의 차이인 것이지 이제 진입한 단계에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도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험부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이제 1차 시험은 앞서 1강에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기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으로 구성되고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지 출제 숫자로 본다면 이제 기타세법에서 이제 12문제, 법인세법에서 10문제, 소득세법에서 10문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8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제 문제 출제 유형을 또 같이 얘기해 본다면, 기타세법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말문제 위주로 나오고요. 간혹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를 따질 때 그러한 이제 말문제를 숫자로 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법인세, 소득세, 부가시세, 줄여서 법서부라고 하는데, 법서부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와 말 문제가 거의 한 5대5 정도 비율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기타세법을 말씀드렸는데, 기타세법도 좀 더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12문제가 나온다 말씀드렸고,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국세기본법에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고요. 또 국세징수법에서도 3문제 또는 4문제, 그리고 제가 좀 줄였는데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법, 줄여서 국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조법은 보통 2문제 정도 출제된다. 마지막으로 조세범처벌법은 또 2문제 정도 출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가져가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은 다 가져간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언제부터 공부를 준비했냐에 따라서 본인이 좀 중요성을 따질 때가 올 거예요. 보통 봄에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1차 과정을 모두 접하고 2차 과목도 좀 미리 선행이 된 상태에서 1차 시험을 맞이하시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가을에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모자라실 거예요. 이제 1차 과목을 다 소화하기도 바쁜데 그 다 소화하고 나서 기타세법도 별도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봤을 때 뭘 고민하냐면 이 세 번째 국조법을 약간 고민하시게 됩니다. 이제 문제 출제 수 대비 양이 좀 많아요. 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국조법 조문을 봤더니 2025년부터인가는 이제 글로벌 제조 안세라 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도입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제 내용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걸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기타세법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보니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간혹 차선책을 좀 말씀해달라 라고 하면 저는 그럼 국조법은 좀 빼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의 좀 부끄러운 경험인데, 저는 예전에 이제 1차 시험 대비할 때 이 모든 4가지를 가져가고 나서
실제로 모의고사 때는 대부분 맞췄는데 정작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 국조법을 다 틀리더라고요. 물론 저의 실력이 문제긴 하지만 그걸 틀리고 나서 이럴 거면 괜히 준비했나 라는 저의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요. 조세범처벌법은 사실 우리 세무사 시험 과목 중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시험 직전에도 벼락치기가 가능한 과목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문제 유형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챕터의 경우에는 제가 뭐 별도의 수험서의 목차를 딴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이제 법령을 기준으로 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장 총칙에는 국세기본 기준으로 봤을 때 총칙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국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기간과 기한, 그다음에 뭐 우리가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서류를 이제 전달할 때 뭐 우편 송달, 뭐 전자 송달, 공시 송달 등의 사유가 나오면서 그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1장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문제의 유형이 이제 송달이다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뭐 실질과세 원칙이라든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뭐 근거과세 원칙, 이러한 뭐 이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말문제로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제 2차 시험 세법학에서도 참 이론적으로 공부할 게 많은 내용입니다. 신의 성실 원칙 관련해서도 이제 납세자가 고려해야 될 원칙과 세무공무원이 고려해야 될 원칙,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세법학 답안했을 때도 이제 그 사례를 판단할 때 근거로 쓰는 게 뭐 실질과세 원칙 또는 신의 성실 원칙을 쓰다 보니까 1차 시험을 대비할 때 그 개념을 좀 더 꼼꼼히 암기하시면은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장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이라는 게 그냥 무작정 부과되는 게 아니라 각 세목별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뭐 확장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이 계실 때,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성립되고, 이러한 이제 각각 세목별로 성립과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구분해서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납세 의무 승계라든지 뭐 2차 납세 의무 같은 중요한 주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4장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에서는 이제 여기서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그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그래서 뭐 경매를 통해서 이제 환가시켰을 때 그 환가된 금액을 이제 국세와 다른 일반 채권 간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챕터고요. 이제 과세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하고 했을 때 뭐 어떻게 결정된다든지, 아니면은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있는데 그 신고한 세액이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될 세액보다 많이 적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신고, 반대로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내서 돌려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 이제 경영청구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또 수정신고, 즉 세금을 적게 신고하다 보니 그에 따른 원세금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가 있는데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뭐 가소신고 가산세, 마지막으로 뭐 납부를 미룬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 각각의 가산세별로 특징이 나오고 그 특징과 감면 사유 등을 외우는 챕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해서 가산금이 이제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내가 환급받을 게 있는데 늦게 환급받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국세 환급 가산금이 어떻게 나온지, 언제를 기산일로 나온지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7장의 경우에는 이제 심사와 심판이라고 해서 제가 앞서 세무사 업무를 소개해 드렸을 때 납세자의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해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뭐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 국기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어떨 때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7장 2 납세자의 권리 보칙에서도 문제가 간혹 한 문제 나오긴 하는데,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투입 대비 문제가 나올 수가 또 아깝지 않냐, 또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국세기본법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중요한 과목이므로 가급적이면은 다 가지고 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세징수법의 경우에는 이제 법령에서 구분 봤을 때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사실상 2장과 3장에서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 며칠까지 고지를 해라. 근데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조세를 탈루할 만한 사유가 있어. 그런 몇 가지 사유를 보여주면서 그런 경우에는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해서 미리 징수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납세 고지를 했는데 납세자가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이제 버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지를 거친 후 압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2장에서 배우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3장에서는 강제 징수라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압류가 나옵니다. 압류는 아무래도 납세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압류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압류한 후에 재산을 어떻게 매각하는지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국세징수법의 경우에도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이 정말 괜찮은 과목 중 하나이다 보니 대부분 수험생들이 가져가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줄여서 국조법이라고 했는데요. 국조법은 제가 그냥 심플하게 당연히 2장이 좀 메인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 등의 개념과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기본법은 이제 대부분 말문제가 나온다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41번처럼 딱 법조문 순서에 맞게 암기 잘 되어 있어 이렇게 묻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간단히 같이 보신다면 국세기본법령상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라고 묻는데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진짜 법령 순서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보면은 정답이 없는데 라고 체크할 수 있지만 이제 공부가 잘 되어 있고 암기가 잘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4번에서 괄호의 단서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표현이 함정이겠구나라고 아는 순간 바로 빨리 4번 체크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를 통해서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44번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의 경우에도 이제 심사청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요건과 예외사항 등을 잘 암기하고 있다면 손쉽게 풀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국세징수법도 이렇게 이제 말문제로 나오는데요. 45번 이제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라고 묻는 순간 법령에서 이에 대한 사유가 나오겠죠. 그 사유를 잘 암기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을 제가 아까 유일하게 벼락치기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예를 들어서 시험 하루 전날에 급하게 봐서 그 급하게 본 시간 투입 대비 바로 두 문제 맞출 수 있는 효율이 좋은 과목인데요. 왜 그러냐고 말씀드려 본다면은 여기 48번 문제를 그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에게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법칙 행위는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조세범 처벌법 이름 그대로 만약에 납세자가 잘못된 행위를 했고 즉 조세 탈루 행위를 했고 그 탈루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벌금 또는 징역 다양한 이제 벌칙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사유가 존재합니다. 즉 48번처럼 딱 1년 이하의 징역, 2배 이하의 상당 벌금 해당 케이스 무엇인지 법령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해라기보다는 정말 암기겠죠.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어떤 케이스지 암기하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다 이런 식의 벌금 규모별로 아니 가산세별로 각각 암기를 하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빨리 바로 조세범 처벌법부터 풉니다. 왜냐 정말 순수 암기다 보니까 빨리 암기해서 이제 시험지를 받자마자 문제를 보고 내가 암기한 내용이 나오면은 바로 문제를 가져가는 좀 효율성이 괜찮은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양이 많다고 느끼는 수험생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 저는 강력하게 이 조세범 처벌법도 같이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타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법인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도 이렇게 7장으로 법령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 구성을 봤을 때는 목차가 되게 짧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수험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이 정말 방대하구나라는 사실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인세법은 진짜 처음에 세무사 공부를 하면서 맞닥뜨렸을 때 좀 이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고민을 들게 하는 과목이거든요. 저도 실제로 제 전공이 회계학과였고 학교를 다니면서 법인세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험생이 되어서 법인세법을 처음 접했을 때 좀 너무 논리가 강한 과목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가 이제 2장이 거의 메인 내용인데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저는 이렇게 짧게 박스를 갖고 왔지만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뭐 입금, 송금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입금은 우리 회계학에서는 약간 매출의 개념에 대응되는 것이고요. 송금은 우리 회계학에서 본다면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법을 사실 잘 아시려면 회계학도 잘 아셔야 돼요. 법인세법의 기본 구조가 자 법인이 이제 회계학에 따라서 분계를 하고 장부를 결산했는데 이제 우리 세법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어 혹은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해서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세무조정이 법인세법 계산 문제의 아주 메인 요소에 속하다 보니 계속 말씀드린 대로 회계학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법인세를 공부할 때도 그 법인세의 강한 논리를 잘 숙지하여야만 주 1차 계산 문제라든지 2차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세법학 소수령 문제에서도 손쉽게 풀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그 논리를 반복 숙달하면서 계속 쌓여가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는 소득세나 부가세보다 좀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소득세나 부가세의 경우에는 좀 더 암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겠다라고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입금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이 주제가 나온 이유는 이제 우리 법인세법 봤을 때는 이런 사회의 경우에는 이제 입금 불산입이라고 해서 입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송금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송금도 이제 불산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접대비가 있다. 그럼 접대비 중에서 우리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접대비가 있고요. 그 인정하지 않은 접대비를 빼고 정말 남아있는 접대비를 기준으로도 또 전액 인정한 게 아니라 한도를 따진다. 그럼 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라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대송 충당금과 같이 다양하게 비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 조정이 될 것인가 등의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67번과 69번과 같이 이렇게 이제 말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계산 문제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 이제 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65번이든 64번이든 대부분 이제 소득 처분과 관련된 금액을 묻고 있는데요. 만약에 65번이 나왔다. 만약 이런 문제 나오는 경우에는 진짜 아까 재정학처럼 정말 땡큐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서 을표가 의미한 게 무엇인지 알고 여기 토지비에 잡혀 있는 이 유보 금액이 지분 100%일 때 700만 원이니까 만약 그 중에서 50% 팔았다. 그러면 얼마가 추인되겠다. 당연히 비율적인 측면에서 그려지죠. 그 비율에 맞게 추인되면서 정답은 당연히 뭐 송금 산입 혹은 명칭 입금 불산입 350만 원 이런 식의 결과가 바로 이어집니다. 64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65번에 비해서는 바로 빨리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세법에서 송금 불산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좀 풀 수 있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이제 총칙에서 뭐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즉 자연인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겠죠. 그런 걸 보실 수 있고 2장 이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이 나오는데 이 2장이 아무래도 또 메인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종합소득이라는 내용으로 나오지만 이걸 좀 더 뜯어서 본다면은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나오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각각의 소득에서 이 보기가 주어지고 이 보기에서 이게 이자소득에 해당돼 혹은 배당소득에 해당돼라는 이제 찝는 문제가 나오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계산한 문제라고 해서 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쳐서 뭐 금융소득은 얼마이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얼마이지, 뭐 그로스업 되는 배당소득은 얼마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뭐 법인세법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회계학 지식이 좀 있어야 좀 손쉽게 공부할 수 있겠다는 내용도 말씀드리고요. 여기 2장 뒤에 퇴직소득과 3장의 양도소득을 말씀드려 본다면 종합소득에 비해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1차 문제 그리고 2차 문제도 다 나오는 주제이다 보니 그 중요성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 공부를 한다. 근데 이제 1차 시험만 놓고 봤을 때는 간혹 이 양도소득을 좀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이제 2차 회계학 2부도 대비해야 되고 이제 세법학 1부도 대비한 측면에서는 가급적 버리시지 마시고 가져가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부가가치세법을 본다면 여기서 메인은 사실 뭐 2장부터 뭐 6장까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장 총칙에서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굽니까? 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2장에서는 과세거래를 해서 이제 부가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한 재화 용역을 다른 제3자에 공급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세를 과세된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 다만 예외적으로 뭐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든지 뭐 파산을 당했다든지 뭐 특이한 사고가 났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영세율과 면세라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이제 뭐 영세를 적용한다 또는 면세를 적용한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효과만 본다면 부가세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영세율일 때와 면세일 때 각각 그 다음 최종 소비자 또는 그 다음 사업자가 발생에 대한 효과라든지 뭐 매입세액 공제 등 효과가 다르다 보니 그러한 개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4장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입니다. 우리가 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 세율 적용 대상에는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뭐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커피를 팔았다, 그럼 그 커피 공급가액의 뭐 10% 부가세 이렇게 단순히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교환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공급원이 있을 텐데 그런 공급원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 표준을 산정할 것인지, 일반 제3자가 아닌 뭐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공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 표준을 산정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이제 공부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우리 매입세액 공제도 중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재화를 팔았을 때, 즉 매출 입장에서 부가세를 고려한다면 또 반대로 사업을 위해서 뭐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했다. 그럼 반대로 사업자가 그 부가세만큼 공제를 받을 건데 원칙적으로는 공제를 받지만 예외적으로 뭐 접대 목적이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이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는다든지 아주 중요한 또 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점도 우리 부가세법에서 같이 배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게 없어서 사실 소득세법이나 부가세법은 문제가 골고루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앞선 재정학과 다르게 뭐 챕터별로 어느 챕터에 몇 문제가 나온다까지는 소개 안 드렸는데요. 이유는 뭐 소득세가 됐든 부가세가 됐든 마지막으로 법인세가 됐든 워낙 중요한 논제고 2차까지 같이 연결해서 염두에 두셔야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배척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실 권한다. 계속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어떠한 문제 유형이 난다라고 말씀드려 봤는데 51번처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보면서 이자소득이 아닌 게 있나? 즉 이자소득 외에 다른 뭐 배당이라든지 그런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든가 이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54번도 동일하죠. 이제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은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그 법령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 이러한 경우에는 뭐 해서 연금 소득 가끔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구분 과정만 잘 비교해서 캐치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손쉽게 풀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59번처럼 이제 소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57번처럼 또 반대로 소득을 구분한 다음에 세액이 얼마 나옵니까? 라는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제가 첨부하지 않았지만 뒤에 뭐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고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세법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법 기출문제입니다. 여기도 동일한데요. 71번처럼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의 요건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 요건을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예외사유 부가세법 또는 이제 수험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걸 잘 암기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면은 손쉽게 풀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74번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말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온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보자 소개하게 됐다라는 점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부가세 기출 문제 중에서 또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75번과 같이 공제하는 매입세, 즉 내가 사업 관련해서 매입한 게 있고 그 매입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부가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식의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78번처럼 반대로 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 그 공급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매길 때 어떠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냐라고 놓고 봤을 때 또 동일하게 이렇게 풀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1차 시험과 관련해서 기출 문제도 보여드렸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타세법, 법서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각각 목차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런 류의 주제가 나옵니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저런 게 나오는구나 느낌을 가시면 되고요. 만약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제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수험서에 나와 있는 목차를 보시면은 좀 더 와닿게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점도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2차 시험도 설명드려 볼 건데요. 2차 시험의 경우에도 이제 세법이 더 많이 출제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로 출제가 되고요. 이제 회계학 2부는 계산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제 점수 배점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법인세법에서 총 50점, 소득세법에서 30점, 부가가치세법에서 20점이 나온다 보고 있고요. 아래 표와 같이 좀 더 구분해서 보면은 법인세법은 1번 문제에서 30점, 2번 문제에서 20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큰 틀에서 배점은 50, 30, 20이 맞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1번, 2번 문제 배점은 그 해 연도 문제 출제에 따라 약간 배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2부의 경우에는 앞서 30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본적인 법인세 기본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입금, 송금이 나오고요. 납부세액 계산 등의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냥 푼다기보다는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서식을 통해서 만약에 입금산이 됐어, 혹은 입금 부산이 됐어, 그 왼쪽에 얼마 기재하고 오른쪽에 얼마 기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온다라고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법인세법 20점 문제의 경우에는 특수 주제가 나온다라고도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특수 주제가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대표적으로 최저한세 계산, 합병, 불공정증자 등의 주제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을 예를 든다면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근로 6가지 소득이 나오면서 그 소득을 구분하고 계산한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를 계산해서 과세 표준을 산정하고 또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실제 차감 납부세액이 나오는 아주 큰 줄기의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큰 줄기 문제에 약간 서브로 이제 가끔 이제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관련된 문제도 나온다라고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앞서 제가 그 1차 기출 문제에서 매입세에 관련된 문제 하나, 매출세에 관련된 문제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매년 기본적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약간 간이가세라든지 다른 측면의 주제 문제가 좀 나온다.
라고도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회계학 2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점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기출 문제까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본다면 문제가 정말 큰 줄기에서 나온다. 지금 요 한 장, 두 장 넘기면 이게 페이지로 따지면 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큰 줄기 문제가 나온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이번 5강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6강에서는 이제 나머지 세법학을 설명드린 다음에 선택법과 회계학을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